한국에서는 전통적인 고열 유동이 그 나노하고 바이오랑 합쳐지면서 그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정말 기계였습니다. 적용하는 게 열 갖고 열 기계 만들고 고체 갖고 고체 기계 만들고 하다가 이제는 나노하고 바이오가 되면서 이 기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드웨어 기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나의 그 시스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기계공학을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학문이라고 다시 재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도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동력학, 그러니까 4대 역학 중심이다가 융합 트랙이라는 게 생겨서 학생들이 각 학년에 자기가 배운 4대 역학 가지고 나노에 응용하면 이런 과목, 바이오에 응용하려면 이런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계속 교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의 연구 분야가 예를 들면은 그 기존의 고체, 유체, 동력학, 4대 역학이랑 조금 그 예측이 가는 분야도 있지만 매핑이 바로바로 안 되는 이런 분야도 있는데 이게 바로 다 융합의 결과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ASM이라는 것은 미국 기계학회예요.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미케닉 엔지니어링이라고 미국 기계학회에서도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미국 기계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기계를 계속 만들 것인가? 하고 모여서 2028년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에너지,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구 분야를 정한 게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4대 역학이 아니에요. 신공정 기술, 뭔가 제품의 공정을 새로 개발하자. 마이크로 나노 기술, 마이크로 나노는 워낙 무궁무진해서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나노를 연구하자. 환경 친화 기술, 인간 친화 기술, 시스템 진흥화 기술. 뭔가 이름이 약간 기계 저로서는 4대 역학하고 조금 뭔가 바로바로 매핑이 안 되네 하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세팅하는 타이틀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계적인 추세다. 기계과의 분야가 예전에 고전적인 것에서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는 것이 추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 진로 상담할 때 주변에 자녀분들이 이제 공대나 이런 진학을 할 때 무슨 과를 가면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리고 무슨 과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기계과는 기계 만드는데 전자과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언해 주거든요. 일단 QS 랭킹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랭킹이 좋은 탑 대학쯤이 뭔지 찾아봐라. QS 랭킹에 가면은 과별로 찾는 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입력하면 1등부터 5등 뭐 이렇게 표가 나온다. 찾은 다음에 1등 하고 있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가면 리서치 탭이 있어요. 여기에 리서치라는 탭이 있다. 그거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리서치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걸 일단 받아 적어라. 그리고 2등 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웹페이지에 가서 리서치 탭을 눌러봐. 그럼 거기에도 또 뭐가 주르륵 나와. 그럼 그거를 또 받아 적어. 그래서 한 3등, 4등까지 쭉 받아 적으면은 그럼 이렇게 나오죠. MIT, 스탠포드, 버클리, 카이스트 이렇게 나온 다음에요. 쭉 리스트를 보고 교집합 공통되는 거를 찾아요. 공통되는 건 1등 하는 학교도 있고 2등 하는 학교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하면은 일단 기계에서 이거는 일단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설계. 일단 기계과는 일단 설계는 다 들어간다. 설계는 기계과의 어떤 핵심이다. 그 다음 또 찾아보니까 에너지 다 해요. 에너지. 연료체. 일단 기계과에서 기본적으로 연료체는 기본. 에너지 기본으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멀티 스케일. 야, 이건 추세구나 이제. 기계과에서 전형적으로 큰 스케일 아니고 나이크로 나노까지는 일단 기계과에서는 다 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바이오도 마찬가지네요. 바이오도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께서 기계과 바이오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고 저도 그 예전에 기계과를 선택할 때는 바이오로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그 대세가 있는 거고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와요. 요번에 어느 대학에 이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과에 아이 자녀를 보내는 게 어떠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오버랩이 되는 분야가 있고요. 이 분야는 버클리에만 있네? 이런 분야가 있어요. 적어 놓으시면. 그거는 그 분야가 그쪽에서 특화됐거나 그 분야에 전공하시는 특별한 교수님이 그 학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그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를 학교 정하는데 결정을 하지만 또 뒤집어서 놓고 말하면 아직 아이가 중고생은 뭔가 이렇게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꼭 무슨 공학장 될 거야 그 정보를 아직은 믿지 말고 나중에
분야를 넓혀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진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를 보니까 우리 카이스트 기계과도 많이 융합하고 있고 융합에 맞춰서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있어서 우리 좀 잘하고 있네. We are doing well. We are doing alright.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016년까지. 전 사실 이 알파고의 이세돌을 몰랐다가 이 대국을 직접 봤어요. 그것도 4차 대국 본방사수를 혹시 평일이었나 그때가? 하면서 제가 막 카톡 프로필 잘 안 바꾸는데 막 이세돌 해놓을 정도로 막 너무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세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알파고가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고 알파고는 그냥 전산과에서 뭐 컴퓨터 막 여러 개 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2016년에만 해도. 그리고 2017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갖고 올 때만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나는 기계과에서 잘 공부하고 있고 연구 잘하고 있고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신현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카이스트는 1학년 때 700명을 통으로 뽑고요. 2학년 때 네 가고 싶은 거 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일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과에 몰리면 성적으로 잘라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700명이 다 기계과 가면 700명 다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3명, 4명 이런 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에 알파고 멋있어. 4차 산업 이렇게 하다가 저희 과가 요즘에 근데 이거는 카이스트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대학은 약간 학교 네임 밸류를 보고 과를 정하기 때문에 채우잖아요. 채우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카이스트에서는 과 운영하는 게 좋게 말하면은 늘 변화해야 된다는 게 있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피곤합니다. 지금 진입생이 주니까. 그래서 진입생이 좀 줄어요. 조금. 그런데 걔네들이 어딜 가나 봤더니 전자전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왜 기계과였더니 4차 산업과 AI에서 기계과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느낌이 예를 들어 3D 프린터가 나왔을 때는 저거 한 대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니까 알파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렇게 느끼고 애들의 부모님 요즘 또 부모님께서 아이가 간다고 해도 엄마가 다 과를 정해주시거든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입생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한다고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4차 산업이 뭡니까? 그럼 1차부터 설명하잖아요. 1차는 옛날에 저 몇백 년 전에 저 때는 기계과가 그래도 좋았지. 2차 전기, 3차, 4차는 IoT고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저 그림이 나올 때마다 약간 확인사살을 받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너희는 300년 전의 학문인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걸 보면은 기계과가 뭔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CES라고 요즘에 저것도 대세가 돼서 되게 많이들 가세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미디어에 되게 많이 뜨는데 CES에서 세팅한 키워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전자기기라서 원래 무슨 뭐 가전제품 이런 거 하다가 요즘에는 아마 공대 하는 사람 다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드라이버리스 카, 자율주행차죠. 아마 다음 주에 하실 것 같아요. 일렉트로닉 비클, 전기차. 그 다음에 웨어러블스, 저희 학생이 2007년. 그 다음에 3D 프린팅, 버추얼 리얼리티, 로봇, 드론. 이 키워드가 사실은 다 기계과 키워드거든요. 로봇들은 다 저희가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조금 겁먹은 단어 AI 하나 들어가 있고 5G 들어가 있는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도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파도를 잘 거치면 언젠가 또 4차 산업 지나가면 또 5차 산업 나오고 다른 키워드 나오지 않겠어요? 정보 아끼면 또 다른 키워드 나오지 않을까? 그래 좀만 버티면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그때 정말 시리어스하게 한 1년 전쯤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47인데 정년이 56이잖아요. 거의 20년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가슴 졸이며 피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도 늦었지만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학생이 주는 거에 대한 담당이에요. 저희 잘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프레셔를 받아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좋아,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여기 혹시 저 중에서 뭐가 뭐에 속하고 뭐가 뭐에 속해요. 저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의 단어가 있고요.
가장 작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인간을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가장 큰 컨셉이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란 방법 중에 딥러닝도 있고 아닌 러닝도 있고 뭐 CL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것을 이제 알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그래 아직 너무 은퇴가 많이 남았다. 뛰어들자 하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머신러닝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교수도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머신러닝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거 같이 공부하면 학생들이 은근히 무시합니다. 이제 교수도 어차피 나보다 모르다 하면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을 혹시 여기서 다 전문가도 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께 아주 기초적인 것만 슬라이드 2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머신러닝 구글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 보세요. 머신러닝은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제 단어로는 이제 그 감독하는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거나 언슈퍼바이즈거나 하면 끝 아니에요? 그래 놓고 종류가 리인포스먼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말해요.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물이 있는 머신러닝과 물이 없는 머신러닝이 있으면 끝난 건데, 그래놓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 이렇게. 이 그림 이상하다는 거예요. 슈퍼바이즈가 있고 언슈퍼바이즈 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밑에 리인포스먼트 세운 게 있어요. 제가 머신러닝도 이제 학문이 지금 크고 있구나. 이거를 만약에 수백 년 동안 정립된 학문이면 저렇게 구분 안 했을 건데,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 계시면은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만 있다가 그때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리인포스먼트 새로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일단 슈퍼바이저, 언슈퍼바이저를 보면요. 슈퍼바이저는 답을 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걔한테 이거 뼈야, 이거 뼈야 하고서 딴 거 주고 이렇게. 슈퍼바이저는 답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얘는 답이 없이 데이터를 주고선 야 이거 뭐 좀 해봐, 이거 무슨 상관관계 있나 찾아봐. 이런 러닝, 머신러닝은 크게 답을 주고 훈련하는 러닝하고 답을 안 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러닝이 있어요. 당연히 왼쪽이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더 왼쪽이 어렵고 답이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뭐 할 때 쓰냐면은 답을 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분류하는 거, 개인지 고양인지 개 해놓고 고양이 주면서 개인지 아닌지 맞춰봐, 이렇게 분류하는 거. 우리가 음성 인식이라고, 이거는 사람의 기가진이 해서 얘가 기가진 자기 부른다고 인식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게 지금 그 분류하는 거고요.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이란 말이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1일 때는 이만큼, 그러니까 키가 160일 때는 60kg, 170일 때 70kg, 180일 때 80kg까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키 190이면 몸무게 몇이야? 키 165면 몇이야? 이렇게 학습시키지 않은 점수 찾아내는 거라는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주 막 엄청 팬시한 게 아니라 분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닝 한 거 말고 그 사이 값이나 아니면 그 바깥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으로 주고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거 찾아봐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네? 클러스터링 하는 쪽인데, 그래서 데이터 피팅이라고 하면 좀 이해 가실까요? 그냥 머신러닝은 그냥 좀 데이터 피팅의 팬시한 말이다. 저 같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입장에서 제가 좀 보니까 머신러닝은 데이터 피팅을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엑셀 파일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엑셀 파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머신러닝에서 넣어서 돌려도 답이 나오거든요. 되게 좀 팬시해 보여요. 제가 이걸 머신러닝으로 했습니다 하면, 사실은 수학을 정말 잘하고 하는 사람이면 엑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는데 그냥 데이터 피팅의 팬시한 거고, 장점은 이쪽은 전산하는 분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픈하잖아요. 오픈 소스를 많이 해놔서 장점은 모든 코드들이 거의 다 공짜로 다운받게 다 뒤져보면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코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내가 개고양이 사진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면 이미 그거를 다 착한 사람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돼 있어서 사실 마음을 먹으면은 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랑 답까지
강좌를 개설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인터넷 가서 몇 개 찾아갖고 쫙 긁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많이 돼 있어서 뛰어들어 볼 만한 분야입니다. 자, 그거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왜 유명해졌냐면 알파고가 이거여서 유명해진 건데 완전 다릅니다. 데이터 피팅은 데이터를 주고선 피팅하는 건데 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속적인 액션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연속적인 액션. 완전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저 그림 연속적인 액션에서 연속적인 액션을 뭔가 따라갈 때 여기서부터 저 방문을 나가는 발걸음을 따라 나간다거나 뭔가 여기 보면은 보니까 로봇 내비게이션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을 기계과가 바로 머신러닝의 메카다 하려고 가장 핫한 거, 이 중에 가장 핫한 게요. 이미지 분류하는 거. 요즘에 얼굴 인식하는 이게 머신러닝 중에 가장 많이 쓰고 많이 혹시나 그 컴퓨터 조금 하시는 분은 찾아보면은 되게 이미지 분석하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 알고리즘 좋아 한번 해보는데 세게 질러보자. 알파고 한번 질러보자 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시작했어요. 아까 저희가 4학년 되면 졸업설계로 저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열유동, 고체, 열, 유체 동력학에 기반한 그 시스템이었고 애들이 정말 잘했는데 알파고를 넣으려고 하니까 휠체어에 넣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컨설팅을 받았어요. 네이버 랩스라는 로봇 회사한테 컨설팅 받아서 일단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센싱하고 일단 그 다음에 센싱한 걸 또 판단하는 거 판단한 다음에 그 액션 취하는 거 그걸 이제 센싱 제어 구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센싱 제어 구동이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거기다가 뭔가를 뭘 넣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을 바꿨어요. 원래는 모든 조가 니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하다가 자 다음부터 모든 조는 전원 자율 자동차로 하기로 한다.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바퀴 4개짜리 이제 자동차 요만한 거 조그만 자동차 한 다음에 이제 센싱 있어야 되니까 보통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해야 되니까 그 컴퓨터하고 모터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하는 컴퓨터랑 해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렇게 구축해 놓고요. 자 1학기 때는 미션을 이렇게 줬어요. 너네 자율자동차를 놓고선 여기 지금 경기장에다가 내가 임의로 파란 공이랑 빨간 공 딱 놓을 테니까 파란 공만 주워와. 이렇게 미션을 주고 센싱은 파란 공하고 판단해야죠. 어떻게 갈지. 그 다음에 구동은 바퀴가 가는 걸로. 그래서 파란 공이 있으면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원을 그리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게끔 하고 점수를 어떻게 줬냐면은 가장 빨리 들어오는 조 그 다음에 공을 잘 짓는 조 왜냐하면은 짓다 놓치는 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출발점에 위치한 바구니에 잘 넣는 조를 해서 이게 기계 하시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센싱 제어 구동의 전형적인 기계 공학에서 하는 로봇 제어건 자동차 제어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9조가 있었는데 애들 다 특이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다 특이하게 다 9조 알아서 만들어서 1학기 때 데모를 잘 마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학기 때 센싱 제어 구동으로 전형적인 그 기계과로 하던 거를 우리도 4차 산업화에 우리도 AI 할 수 있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파고 딥러닝을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오락이 있어요. 이 오락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밑에가 탁구채고 이게 탁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튀겨요. 공이 튀기면은 일단 그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란 블럭을 깨요. 그래 놓고 튕겨나가요. 그 직각으로 튕겨나오고 침각이 튕겨나오면 여기에 딱 탁구채를 또 대면은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 이게 이렇게 직각으로 되니까 얘가 올 때쯤 갖다 대는 요거를 우리가 아주 고급 용어로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래요.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판단한다. 지금 이게 뭔 판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알파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냥 공이 있는데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같이 마음대로 하는데 다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해놔요. 요 상황에서 내가 오른쪽 갔는데 망했고 요 상황에서 왼쪽 갔는데 맞았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걸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 탁탁 갖다 대니까 금방 깰 수 있는데 알파고는 일단 처음에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입력은 그러니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제 기억에 120분 트레이닝 한 거고 이게 240분 도메인 지식 없이 그냥 영상으로
좌우 행동하고 결과를 다 기억해놔요. 자, 그러다가 이거 아세요? 이거 같은 통 대고 무르르 떨어진 거? 막다가 그 같은 데를 이렇게 계속 쳐갖고 뻥 뚫리면은 툭 떨어지는 거를 얘가 한 번 우연히 했다고 쳐봐요. 45,670번째 딱 했는데 후루룩 떨어졌네. 근데 기억을 해놨잖아요. 아, 요런 세팅에선 요렇게 되는구나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도메인 지식이 쉬운 거면은 알파고 안 쓰는 게 훨씬 난데, 도메인 지식이 너무 어려우면, 뭐 바둑 두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면 저렇게 해서 외우나 사람이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러닝의 구글 딥마인드는 영상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막 해본 다음에 뭐 했는지 다 기억해갖고 그대로 재현하는 게 딥마인드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는 학생들이 파란 공을 보고선 경로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딥러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파란 공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저렇게 있을 때를 영상을 다 찍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도 가보고 왼쪽도 가보고 앞도 아무렇게나 가봐요. 그래갖고 결국 공을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 다 기억해놔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만큼 기억해놓은 다음에 그날 시합하는 날 제가 공을 이렇게 임의로 탁탁 놓잖아요. 그럼 자기가 연습했던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650만 개 장 중에 이게 있을 거냐. 그랬을 때 오른쪽 가는구나를 외운 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공이 저렇게 있을 때 자율주행 한다고 미로를 빠져나가서 파란 공을 집어서 파란 공은 개한테 주고 빨간 공은 고양이 바구니에 넣어라. 이게 아까 영상인식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다운받아 썼어요, 애들이. 그래놓고 나 좀 영상인식 했다고 그러고 다녀요. 진짜 있는 거 다운받아서 바로 쓸 수 있게 요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로를 빠져나가서 공을 집어서 해라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애들 설득하는 거였어요. 애들이 기계과가 왜 코딩해요? 그리고 일부 애들은 기계과랑 전산과 복수 전공을 해요. 근데 아니야. 어차피 그걸 담아내는 건 기계과잖아. 전산과에서는 알고리즘을 하지 그걸 담아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코딩 좀만 배우면 너희는 다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가질 수 있어라고 애들을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웠고요. 근데 정말 1년 지나고 아이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AI 딥러닝 하면 약간 이거는 내 게 아닌데 이러다가 나 그걸로 공대 주워 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나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걸로 A 받아왔어.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뭔가, 그리고 조교들도 저는 이거 과목 못 가르쳐요. 이거 다 조교들이 가르쳤어요. 왜냐면 저는 프로그램 잘 못하니까. 조교들이 이거 처음 할 때 조교들도 아무것도 몰랐던 애들 저희가 방학 때 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자기 연구 분야 맞는 애들 갖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했는데, 조교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이 있고 자기 연구 주제를 저쪽으로 잡아요.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한 1년 정도 조금 트레이닝해서 할 수 있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도 자율주행 프로그래밍 다 개설하게 됐고요.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약간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럼 뭐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 학생들, 대학생들도 하는데 나도 그럼 연구에다가 머신러닝 좀 넣어볼까? 하고 해본 거죠. 뭐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받아다가 조금 이렇게 디버깅 해가지고, 조금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머신러닝으로 사람 운동 추정하는 거를 옛날 사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저 논문 읽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머신러닝 타이틀이 들어가면은 난 머신러닝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이미 모델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많이 맞췄잖아요. 모델로 많이 맞춰놓은 거에다가 머신러닝을 넣으니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200개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거 우리 20개면 트레이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에다가 새로 나온 기술 키워드를 융합을 하면 잘 되는 경우에는 뭔가 저만의 색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지, 아까 아타리 그 오락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가면 안다는 거를 혹시 넣으면은 트레이닝이 훨씬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아까 4시간 만에 구글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 머신러닝이나 AI가 만능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한 3년 전에 저거 했다가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넣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디버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넣을 수도 없고 했는데, 조금만 자기가 도메인 지식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사실 인공지능은 워낙 잘 개발이 되어 있어 갖다 쓸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의 벽을 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연구의 그 줄기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 하나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머신러닝으로
사람 모션을 잘 추정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지경이 훨씬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빅데이터가 들어가거나 맞춤형 어떻게 들어가면은 움츠렸어요. 왜냐하면 저걸로 모델 다 못 맞췄는데 내가 이제 머신러닝 하니까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해서 저로서는 기계과에 뭔가 그 장벽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것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은 AI지만 저희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시면 창조, 경제, 녹색 이게 키워드는 계속 바뀌어왔고요. 미국도 오바마 정부일 때랑 3D 프린터에서부터 키워드는 계속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에 맞게 또 자기가 어필할 건 어필해야 되지만 어떤 전공이 됐건 자기 그 기본을 가지고선 이렇게 두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마트 팩토리 하면 4차 산업시대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기계과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스마트 팩토리 역시 센싱 제어 구동을 합니다. 센싱 제어 구동.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는 처음에 내가 얼마만큼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과정을 IoT, AI,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하여 사실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썼지만 이게 얼마나 잘 안 되는 건 잘 모르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해가지고 최소 비용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 근데 AI, 빅데이터 돌리려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들고요. 자동화, 디지털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자율주행 로봇 값이 진짜 인건비보다 많이 드는 공장 세팅도 있어요. 그래서 설비의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한다. 진짜 아시잖아요. 구글 생겨가지고 검색은 쉬워졌지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 찾기 더 어려워진 거.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아이디어는 이런데요. 여기에 뭐가 붙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냐면 보통 IoT 센서 붙이면 보통 스마트 팩토리 범주로 많이 넣어요. IoT 센서라는 거는 공장에 무슨 펀칭하는 기기도 있고 라벨 붙이는 기기도 그 기기에다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센서 여러 개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블루투스가 됐건 뭐가 됐건 통신해주는 거. 그거 세팅해놓으면 우리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갖춰놨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에다가 AI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해요. 그냥 센싱 온 거 같고 아까 인장 시험기가 요즘 이상한데 이런 거에다가 머신러닝하고 AI를 붙여가지고 이거 머신이 좀 이상한데 하면 보통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구동할 때요. 자동화하는 거 사람 없이 자율화하는 거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몇 년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3만 개를 전환한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공장에다가 IoT 센서를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그것이 어디 중앙에 있는 컴퓨터로 가게끔 통신 세팅해주고 세팅됐다. 우선 1단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알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죠. 구글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 찾는 것처럼 데이터는 막 계속 들어오죠. 원래 센서 안 붙여놨다가 센서 붙여놓으니까 24시간 계속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솔루션을 원래 저거 해주는 회사에서 다 세팅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매달 20만 원씩 내시면 저희가 데이터 해석까지 해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회사 기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데이터 공개를 꺼리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있어도 이것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도메인 지식, 제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핵심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란 말도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뭐냐면요. 실제 파란색은 공장입니다. 공장. 저기 베트남 공장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센서를 딱 박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서울 사무소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장비가 어떻게 돌았는지 여기는 시뮬레이션, 주황색은 전부 시뮬레이션, 가상의 가공 머신, 가상의 스탬핑 머신, 가상의 컨베이너 벨트 이런 거 해놓고
아,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거기에 벨트 상태가 어떻고 하는지를 알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말이 그런 게 아까 제가 연료체에서 손으로 풀기 어려워가지고 CFD 돌린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CFD도 실제처럼 똑같이 해서 돌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박사를 따냐면 복잡한 구조를 CFD로 만들어 놓고 계산한 다음에 실제 거기서 실험을 해갖고 찍어서 그 두 개가 답이 맞으면 박사 졸업을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점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딱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시스템이란 말은 그거를 100% 완벽하게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은 말이 되지만 이 장비에서 한 90% 비슷하고 이 장비에서 한 97% 비슷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누적돼서 정확한 진단하기 어렵죠. 지금은 이게 되게 팬시한 워드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현장의 지식과 물리적 현상을 아는 사람이 봐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공학도가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실제 이것을 인발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그래서 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기계공학은 역학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학문이에요. 옛날에는 대부분이 역학을 구현하고 이해하는 게 기계였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이 그냥 기계를 다룬다라고 이해했었지만 지금은 융합의 시대를 거쳐서 기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노나 바이오를 따다 보니 꼭 기계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뭔가 작동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는 다 역학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물리적인 기계 시스템의 경계를 벗어나서 확장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의 기계공학을 바라보는 것은 기계공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역학 기반의 시스템 이해 및 구현 기술을 에다가 써먹는 거죠. 4차 산업 키워드는 4차 산업 키워드.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 키워드를 써먹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고리즘도 AI 알고리즘도 막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써서 실제로 임플리멘트해서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하듯이 같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기계과에서는 AI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이 이건 좀 주제에 벗어날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왜 키가 생기면 그 대학원이 생기잖아요. AI 대학원. 예전에 녹색성장 대학원도 있었고요. 진짜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AI 대학원에 누가 교수로 가냐면 현재 전산과 교수, 현재 기계과 교수가 가요. 녹색대학원이라고 치면 거기 누가 가냐면 현재 화공과 교수, 그런 교수들 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뭔가를 또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융합의 시대에 무슨 핫 이슈가 있다고 그 학과를 만들고 물론 펀딩하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과연 장기적으로 좋을 것인가 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학생들이 그 전공 지식 하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경험을 쌓게 해주는 곳이어야지.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얘네들 25살 군대 갔다 오면 28에 평생 나가서 50년을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바뀔 기술 키워드에 맞지 않게 지금 현재 유행하는 어떤 키워드에 맞게 학생들이 담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결론을 이렇게 한 장에 담아봤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투명투명한 눈으로 봐주셔서 제가 처음에 긴장하다가 너무 마음 편하게 했는데 진심으로 오늘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